안녕하세요. 출입국 비자 전문 이지희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한국 비자가 거절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문의하시는 분들 중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자가 거절됐는데 왜 거절됐는지 모르겠다고요? 심지어 대사관에 직접 전화를 해도 안 알려줍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해도 담당자가 번호만 알려주고 더 이상은 설명을 안 해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법무부가 정해둔 불어 통지서 서식에 번호만 체크해서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공간에 없어요. 비자가 불어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고 큰 범위 안에서의 이유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법령에서 정한 불어, 사유 11가지를 실제 저희 사무소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분들이 어떤 이유로 걸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본인이 왜 거절됐는지 어느 정도는 스스로 진단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증을 소지해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증을 발급하거나 거부하는 권한은 원래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데 같은 법 제8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제외공간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는 이 발급 행위가 재량 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19년 12월 24일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6이 신설됩니다. 이 조항이 생기기 전까지는 공관이 비자를 거절하면서 이유를 알려줄 법적 의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신설되면서 신청인이 요청하면 사증 발급 거부 통지서를 반드시 줘야 한다는 게 법에 명문화된 겁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공관이 먼저 챙겨주지 않습니다. 비자 포털에서는 불어라는 결과만 확인이 되고 구체적인 사유가 적힌 통지서는 포털에서 출력되지 않아요. 법을 보면 포털을 통한 통지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공관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전화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반면 신청인이 발급을 신청한 제외 공간을 직접 방문해서 요청하면 공관은 지체 없이 통지서를 줘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것뿐이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불어 사유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사유는 유효한 여건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거 조문은 출입국관리법 제7조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사유인데 의외로 정말 많이 걸립니다. 여건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신청 시점 기준으로 자녀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위변조 여건이나 여건 영문 이름과 신청 서류의 이름이 다른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조업법인 고객사가 있는데 동남아시아에서 기술 인력을 여러 명 동시에 신청했어요. 10명 가운데 2명이 1번 사유로 거절됐는데 알고 보니 여건 유효기간이 4개월 남아 있었던 겁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여권 사본을 받을 때 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이 경우는 여권만 갱신하면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사이에 입국 일정이 다 밀려버려서 회사 측에서 상당한 손해를 봤습니다. 미리 체크 하나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 사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게 가장 무거운 사유입니다. 제11조는 입국 금지 조항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는 경우, 마약 관련 범죄 전력, 반복적인 불법 취업 이력, 심각한 체류기간 초과, 공중위생 위해 우려자 등입니다. 이번이 다른 사유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번호들은 서류를 보완하거나 상황을 개선해서 재신청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법령상 결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 재신청으로는 안 됩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같은 법적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유라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실제 법원 판결에서 여러 차례 확인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A씨는 2014년 대마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무부로부터 영구 입국 금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6년이 지난 2021년 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됐고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영사관이 6년 전 입국 금지 결정에만 기계적으로 의존했을 뿐 현재 상황에 대한 재량 판단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 퇴거 명령도 원칙적으로 5년간만 입국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마약 범죄를 이유로 기한 없이 비자를 거부하는 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많이 알려진 스티븐 유, 즉 유승준 씨 건입니다. 2002년 병역 기피를 이유로 입국이 금지됐고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공관이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라고 판시했고 이 판결은 이번 사유 불복 소송에서 자주 인용되는 핵심 법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는 단순히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내린 입국 금지가 아니라 병무청의 공식 요청에 따른 조치라는 점에서 구조가 다릅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해제 요청이 없는 한 입국 금지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법원이 재량권 불행사를 위법으로 확립한 이후에도 실질적인 입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비자 거부 처분에 대한 다툼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로 입국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으며 입국 금지의 근거가 무엇인지, 즉 어떤 기관의 어떤 요청에 의한 것인지가 전략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다만 법리 자체를 본다면 두 판결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과거에 어떤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비자 발급을 자동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 이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현재의 거부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공관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아울러 스티븐 유의 사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어디까지나 재외동포 사증인 F4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해당 체류 자격으로의 비자 신청이 어렵더라도 C계열 당위 비자나 그 외 외국인으로서 신청 가능한 장기 비자는 별도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2번, 사유를 받으셨다면 거부 처분의 근거가 된 입국 금지 결정의 성격과 경위, 그리고 이후에 변화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 재신청이 아닌 법적 불복 절차를 검토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합니다. 3번 사유는 과거 대한민국 체류 중에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체류 자격 범위를 벗어난 활동은 제17조, 무허가 취업은 제18조, 체류기간 초과는 제25조 위반에 각각 해당하는데요. 2번이 아주 중대한 전력이라면 3번은 그보다는 낮은 수위의 위반 이력입니다. 불법 체류, 체류 자격, 외 활동, 폭행절도 같은 형사처벌 이력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때 그냥 넘어갔는데 괜찮지 않겠냐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출입국 전산에는 이력이 전부 남아 있습니다. 며칠 불법 체류도 기록이 남고 아주 짧은 기간이라도 반복되면 누적됩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 전에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의 입출국 기록을 확인하세요. 이 서류에는 형사 기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입국일과 출국일이 기재됩니다. 이걸 보면 체류 기간을 초과한 적이 있는지, 횟수가 반복됐는지 본인이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 분은 범죄 경력 자료 조회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출입국 사무소는 비자 심사 시 이 기록을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먼저 확인하지 않고 신청했다가 이력이 드러나면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오셔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위반 이력이 있는 분이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출입국 사무소가 그 이력을 조회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범심사를 개시합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된 외국인은 이 사범심사를 거쳐야만 이후 비자 연장이나 체류 자격 변경 신청 자체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체류 자격 변경 불허는 물론이고 출국 명령이나 강제 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 전 이 사범 절차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저지르는 법 위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첫째,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폭행절도 사기 같은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범죄 경력에 남고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됩니다.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출국 조치 검토 대상이 되고 금액이 그 이하라도 비자 종류에 따라 체류 자격 변경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출입국관리법 자체에서 규정한 과태료 위반입니다. 외국인 등록 후 주소 이전 신고 미이행, 허위 신고 신청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출입국 사무소가 직접 부가 관리하는 기록이라 체류 자격 변경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전력이 있다면 비자 신청이나 체류 자격 변경 전에 반드시 처음 상담부터 모두 말씀해 주셔야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서 나중에 거절이 나올 때쯤에야 실토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저희 의뢰기업 사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청기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초청 인원 중 한 명이 3번 사유로 불어 처분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 유학 중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해 D2 연장이 거절됐고 이후 불법 체류 상태가 됐으며 폭력 사건에도 연루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초청기업도 전혀 모르는 사건이었고 결국 이로 인해 해당 행사 일정에 지장이 생겼죠. 3번 사유가 확인되면 입국 목적 소명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7번 사유가 함께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본인 스스로는 오래된 일이라 잊었거나 사소하다고 판단해 말하지 않은 이력이 결정적인 불허 사유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 시에는 과거 이력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공유해 주셔야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4번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입니다.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즉 사증 발급 신청 첨부 서류 규정입니다. 11가지 중에 해결이 가장 쉬운 사유이기는 합니다. 서류를 보완해서 재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그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공간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비자 종류라도 주베트남 대사관, 주필리핀 대사관,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이 각각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공간이라도 시기나 상황에 따라 실무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항상 해당 공간의 최신 공고와 실무 기준을 직접 확인한 뒤 의뢰인 업무를 진행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4번처럼 서류 미비로 불허가를 받더라도 불허 이력은 출입국 전산에 기록이 남습니다. 물론 법적 결격 사유와는 무게가 다르지만 이력이 누적되면 이후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구 서류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사안에서 준비 부족으로 불허를 받는 것은 가장 억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간 홈페이지 공고만 보고 직접 진행하셨다가 서류 미비로 불허를 받은 뒤 저희에게 연락 주시는 의뢰 건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5번은 신청한 체류 자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입니다. 체류 자격의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1에 의해서 규정하는 체류 자격표입니다. 신청한 비자 종류의 자격 기준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E7 특정 활동 비자입니다. E7은 전문기술 또는 기능직이어야 하고 해당 외국인의 전공과 자격이 근무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직무기술서에 단순 유지보수 업무가 뒤섞이면 공관에서 단순 노무로 판단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의 E7 임금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IT 기업에서 해외 개발자를 채용하려고 E7 비자를 신청했는데 3번이나 거절돼서 저희에게 온 사례가 있습니다. 피초청인의 능력도 좋고 초청기업도 건실한 곳이었는데 왜 거절되었을까요? 서류를 살펴보니 직무기술서의 개발 업무와 단순 유지보수 업무가 뒤섞여 있었고 공관이 이를 단순 노무로 판단한 겁니다. 직무기술서를 전문기술 업무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고 재신청해서 결국 허가를 받았지만 그 사이 3개월이 날아갔습니다. 처음 직무기술서 작성 단계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6번은 제출한 서류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입니다. 이 사유가 굉장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장호증명서, 입학허가서 같은 서류의 위조나 변조가 의심될 때 나오는 사유인데 근거 법령이 두 층으로 나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2가 행정적 거절의 근거라면 초청장이나 재직증명서 같은 사문서 위조는 형법 제231조, 공문서 위조는 형법 제222조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즉 비자가 거절되는데 그치지 않고 형사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위조한 공문서를 실제 영사관에 제출하는 행사 행위 자체도 형법 제229조에 따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직접 위조하지 않아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판결에서 법원은 브로커가 위조한 서류를 영사관에 제출한 피고인에 대해 직접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진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24년 10월 서울경찰청 약 범죄 수사대는 단기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기업 초청장을 위조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킨 국내 브로커 일당 2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서류 양식을 수시로 바꾸고 공증 서류까지 위조했으며 외국인 신청인 한 명당 약 410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불법 입국한 인원들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브로커 주범 한 명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됐으며 해외 현지 브로커 2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가 요청됐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사증 거절 이력이 한번 생기면 이후 비자 신청에서 서류 검증이 훨씬 엄격해집니다. 법령에 명시된 규정은 아니지만 출입국 전산의 이력이 남는 이상 재신청 시 영사가 집중 심사하는 것은 실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서류 준비 과정에서 적절한 번역과 번역 공증도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의뢰인들의 번역 요청들이 꽤 있어서 저는 외국어 번역 행정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번역 업무까지 함께 진행해 드리는데 공간에 따라서 한국어나 영어가 아닌 서류는 해당 국가에서 공인된 번역사 또는 공증인이 작성한 번역본을 요구합니다. 국가마다 기준이 달라서 일부는 법원 등록 번역사, 일부는 대사관 지정 번역회사 등이 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사문서 진위 검증과 직결되는 만큼 번거롭더라도 정확하게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출처불명의 대행업체를 이용하다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경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7번은 입국 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사유입니다. 근거 조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이 제4호, 즉 체류 자격에 부합한 입국 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소명입니다. 목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신청한 체류 자격에 맞다는 걸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관광이나 당이 방문처럼 단기 체류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유가 바로 이 7번입니다. 방문 목적이 서류 내용과 다르거나 불법 취업 또는 불법 체류로 이어질 것으로 영사가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인터뷰 진행 시에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인데요. 인터뷰는 모든 공간에서 진행하는 건 아니고 공간 재량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요청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관성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신청서에 쓴 내용, 초청장 내용, 인터뷰 답변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서에는 3주 방문이라고 썼는데 인터뷰에서 한 달 있을 것 같다고 하면 바로 의심을 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소한 불일치가 7번 거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신청서와 초청장을 한 번에 놓고 검토하고 인터뷰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한 예상 답변까지 맞춰두는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8번은 가족관계 및 경제적 여건이 귀국 의도를 소명하지 못했다는 사유입니다. 소득이나 자산 불충분 요건 등인데요. 근거 조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이 제5호, 즉 해당 체류 자격별로 허가된 체류 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7번이 방문 목적의 진정성 문제라면 8번은 목적과 무관하게 기간이 끝난 뒤 돌아갈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본국에 직장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부양가족도 없는 경우 의료사증 신청자가 치료비를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경우 유학사증 신청자가 유학 경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연결고리가 없으면 영사 입장에서는 귀국 의도를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핵심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서류로 보여주는 겁니다. 본국의 재직증명서, 부동산 등기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은행거래 내역 등으로 본국과의 사회적, 경제적 연결고리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번, 사유에는 귀국 의도 소명 문제 외에 한 가지가 더 포함됩니다. 신청인의 가족 중 불법 취업으로 적발되거나 불법 체류 중이거나 불법 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청인 본인이 아무 문제가 없어도 가족의 이력이 귀국 의도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유로 작용하는 겁니다. 9번은 초청인이 귀하를 초청할 자격이 없다는 사유입니다. 기업에서 초청할 때 가끔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2항 관련입니다. 초청인, 즉 한국 측 회사나 개인에게도 초청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조문에는 구체적인 결격 기준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이나 5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1년간 10인 이상을 초청했는데 그중 과반수 이상이 현재 불법 체류 중인 경우 최근 1개월간 외국인 고용 신고 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취소됐거나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경우는 조문에 명시되진 않지만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분들께 꼭 당부드리는 게 있어요. 외국인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자사법인의 사업자 등록 상태, 4대 보험 납부 현황, 그리고 과거 초청 이력에서 불법 체류자가 발생한 건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초청인이 문제면
피초청인이 아무리 완벽한 서류를 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10번은 초청인과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사유입니다. 관계가 실제하지 않으면 입국 목적 자체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고용관계나 친족관계 등 초청 근거가 서류로 명확히 증명되지 않을 때 나오는 사유입니다. 초청장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거나 구체성이 없을 때, 고용계약서와 실제 담당 업무가 불일치할 때 주로 나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초청장 템플릿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턱대고 썼다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초청장은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문 또는 근무 목적, 기간, 체류 중 비용 부담자,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가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영사 입장에서 초청장을 봤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한다는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상대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라면 언제 처음 만났는지,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켜 왔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11번은 기타 사유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신청인 또는 초청인의 신분, 재정 능력 등이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영사가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사유가 바로 이 11번입니다. 근거 조문이 명시된 1번에서 10번과 달리 영사의 종합적 재량 판단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앞선 각 사유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들은 해당 항목에서 이미 처리되며 11번은 그 어느 항목으로도 분류하기 어려운 비정형적 사안에 적용됩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서류 전반의 완성도와 일관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사유입니다. 자, 이제 11가지 사유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거절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 크게 4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서류 보완 재신청입니다. 4번, 5번, 7번, 8번, 10번처럼 서류나 소명의 문제가 원인이면 보완해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 불어 후 재신청 대기 기간은 신청 공간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2개월에서 6개월 사이며 결혼 이민이나 영주 자격 배우자 초청의 경우 불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재신청이 가능한 공간이 많습니다. 별도 소명 사유가 있으면 대기 기간 이전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나 이때는 사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서류로 다시 내면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뭘 어떻게 보완할지를 아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초청인이나 회사 상태를 정비한 뒤 재신청하는 방법입니다. 5번이나 일부 10번 사유에서 유효한 방법입니다. 셋째, 이의신청입니다. 처분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으로 나아갈 수 있으나 인용률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넷째, 행정소송입니다. 다만 제외공관, 즉 해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내린 사증 발급 거부는 외교적 재량 행위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이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공간이 아닌 국내 출입국 사무소의 사증 발급 인정서 거부 처분입니다. 2번이나 3번처럼 법령 결격 판단이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을 때 국내 경로로 신청된 건이라면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외동포 비자 거절 위법 판결이 바로 이 경로를 통해 나온 결과입니다. 사증은 한번 불어가 나면 재신청 시 심사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 방문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급한 사정으로 짧게 체류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불어 사유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계속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 모두 낭비입니다. 재신청 횟수가 쌓일수록 영사 눈에 더 불리하게 보인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직접 여러 건을 처리하며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비자 신청 시 나타나는 불어 사유와 사례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비자 심사는 서류를 중심으로 소명하는 절차입니다. 인터뷰가 수반되는 경우에도 제출 서류가 심사의 실질적 토대가 되고 서류에서 시작된 의구심은 인터뷰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충분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서류로 논리적으로 구성하지 못하면 불어로 이어집니다. 직접 진행하다 불어를 받고 나서야 행정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또는 처음부터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분들 모두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탄탄하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경험 많은 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특히나 과거 대한민국 체류시 법률 위반 이력이 있다면 비자 신청 전에 사범 심사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각 비자 코드별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한국 입국 후 외국인 등록 절차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출입국 비자 경험이 많은 전문 행정사의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